5월 4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미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은 비가 오고 있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퇴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애가 타겠어요. 맞아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꽤 많은 비에 또 강한 바람까지 분다고 하니까요.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 세우셨던 분들 오늘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하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상클 준비한 내용 먼저 간추려 드립니다. We think it's going to take some time. We don't think it'll be a smooth process. I think we're going to need to stay at this for a while. JTBC가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 주가 조작 사건, 의혹 핵심인 라더견 대표가 지난해 절대 질 수 없는 게임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말한 그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잠시 후에 도시락 이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와 경제 그리고 영화 추천까지 오늘도 상클 알차게 준비돼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내일 날씨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김민지 기상캐스터 불러볼까요? 김진영 캐스터,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비가 좀 길게 이어지는 것 같던데 이번 비는 양도 많고 또 강도도 세다고요? 네, 오늘부터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은 호우특보와 강풍주의보까지 더해져서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인 내일은 폭우가 예상돼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400mm 이상, 제주와 남해안에는 50에서 15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30에서 100mm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120mm 이상까지도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동쪽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되겠고요.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중부지방 중 낮에 비 소식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대전 16도, 대구, 부산 17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춘천 26도, 대전, 청주 25도, 광주, 창원 20도로 어제처럼 남부보다 중부지방의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출근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 버티면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즐거운 기분으로 양보 운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강변북로 구리 방향 이동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한 번에 쭉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도봉 지하차도부터 성수분기점까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편 어제 영동선 인천 방향으로 신갈분기점 일대에서는 도로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선 3, 4차로가 차단돼 있고요. 진입로 역시 1차로가 지금 차단돼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 운전해서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강릉 방향으로는 이동량이 많아서 부곡과 용인 일대 포함해 1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고요. 백번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부터 상일까지 밀리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계양부터 송내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이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 역대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번째 금리 인상을 이어간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오르며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Without price stability, the economy does not work for anyone.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이날 FOMC 공개 성명에선 추가 통화 긴축을 고려한다는 표현 등이 삭제돼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re no longer saying that we anticipate, and so we'll be driven by incoming data, meeting by meeting, and. 하지만 금리 동결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2%대 물가 상승률을 실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think it's going to take some time. We don't think it'll be a smooth process, and I think we're going to need to stay at this for a while. 기준 금리 하락에 대한 일부 시장의 기대엔 올해 내 금리 인하는 전망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메시지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뉴욕 3대 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과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푸틴 대통령 암살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러시아가 꾸며낸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렘린궁 위로 무인기로 보이는 물체가 지나가고 순간 붉은 섬광과 함께 폭발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라 주장했습니다. 무인기 2대가 크렘린궁을 겨냥했고 군이 전자전 체계를 이용해 무력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당시 푸틴 대통령은 집무실에 없었고 예정된 일정대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명을 노린 계획적인 테러라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보복을 예고했는데 일부 강경파 사이에선 핵무기 사용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We don't attack Putin or Moscow. We fight on our territory. We are defending our villages and cities.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전투 동기를 부여하고자 꾸며낸 일이란 입장인데 사건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엔 공습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Вони можуть спробувати, як вони кажуть, по об'єктах прийняття рішень, вдарити. 미국도 러시아의 주장은 현 상황에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로켓과 탄약 등 4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have an announcement today that from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a new package of security assistance to help Ukraine continue to defend itself on the battlefield and protect its people against Russian aggression. 핀란드에서 열린 북유럽 5개국 정상회담에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전투기든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오는 7일로 확정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두 나라의 안보 사령탑들이 서울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안보, 경제, 미래와 같은 얘기들은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역사인식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두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이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키바 국장을 접견하고 한일 셔틀 외교가 이어지면서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국장, 두 안보사령탑은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섰습니다. 과거사 문제보다는 안보와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히는 양상입니다. 두 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실행과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부각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3월 신설하기로 합의한 경제안보대화도 첫 회의를 하며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 복원과 미래지향적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 없이 안보와 경제 현안만 속도를 낼 경우 한일 관계 개선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되지만 기시다 총리의 호응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지난주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단체들이 어제 일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주 뒤엔 총파업을 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뒤로 하고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는 비판이 당장 나오고 있는데요. 황예린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진료 시간을 줄인다고 써붙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일할 시간이지만 간호조무사들은 퇴근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원장 혼자 접수도 하고 진료도 봅니다. 직접 하세요? 네, 직접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접수하고 해드릴게요. 환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앞에 접수 가능하시는 분이 아예 없으시네요. 지금 간단한 진료라 시간은 많이 안 걸렸는데 번거로웠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반대를 위해 전국에서 이렇게 파업이 있었습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 연대가 주도했습니다. 간호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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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간호사들이 설마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배타적인 거. 사실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약간 무기화해가지고 자제하고 모든 걸 반대하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오는 11일 부분 파업에 이어 17일엔 대학병원 전공의들까지 참여하는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그동안 관람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었던 전국 65개 사찰에 오늘부터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해인사와 법주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이 문화재 관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오늘부터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와 고란사 등 5개 사찰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입장 시에 계속 관람료를 내야 합니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You and me 미칠 듯이 뜨거웠지만 네, 이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꼭 알면 좋은 국내 뉴스 들어봅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도성입니다. 오늘 이도성 기자 굉장히 강렬하네요. 그러네요. 빨개. 네, 얼마나 강렬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길래 이렇게. 내일 빨간 날이라 빨간 날. 그렇군요. 네, 그럼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첫 애들이 번째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질 수 없는 게임이죠. 이게 오늘도 전해드리는 주가 조작단 관련 소식인데요. 저희 JTBC가 단독 보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선 총책 라더견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라 대표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뒤 자신도 피해자라고 꾸준히 주장했는데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라더견 대표가 고액 자산가 100여 명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고른 주가 조작 대상 회사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했는데요. 시장에 풀리는 주식 물량이 적어 가격을 띄우기 상대적으로 쉬운 종목들이었습니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그 회사들은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죽는 날까지 손해볼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손해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질 수 없는 게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 판에서 리스크는 뭐냐면은 이 판에서 리스크는 제가 없어지는 리스크. 제가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이게 뭐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설명하는 그 녹음 파일인데 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졌습니다. 네. 라 대표가 게임이라고 표현한 그 수법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설명에도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열린 또 다른 설명에서 말한 내용 중에는 이 불법으로 보이는 정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네. 투자 수익 50%를 수수료로 돌려줘야 하고 해당 수수료를 자신들이 만든 골프장과 갤러리를 통해 받는다고 했는데요. 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스스로 사고 파는 이른바 그 통정거래.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죠. 네. 이 수법을 지목했던 그 수법들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들고 있던 거 일단 넘겨주고 그다음에 저는 비싼 가격에 계속 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넘겨드리고 비싼 가격에 저는 또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수사당국이랑 금융당국이 지금 모두 예의주시를 하면서 이번 사태를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라더견 대표의 해명은 또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쭉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제보를 받은 이에 쭉 취재를 해왔는데 저희 취재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을 한국의 워런 버핏, 그러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투자 규제, 자신은 한국의 워런 버핏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세 조종 행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정거래도 수수료도 다 모른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혹 일부는 인정을 했고 최근엔 모든 판은 내가 짰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세 조종은 없었다는 이 주장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석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 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뭐 엄정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도 했다는데 많은 피해자가 있는 만큼 또 많은 손해를 본 사람이 있는 만큼 좀 철저하게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보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마을이 있었다. 진짜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김해 씨가 공원을 만든다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을 훼손한 일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고인돌 아래서 청동기 시대 마을터가 발견됐는데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네, 고층 아파트 단지와 넓은 도로 사이에 저 커다란 곳, 돌덩이가 하나 있죠. 한눈에 봐도 그 차량보다 훨씬 커요. 이게 몇 배는 더 커 보이는데 이 거대한 돌덩이 머릿돌 무게가 400톤에 달하는 고인돌입니다. 엄청 크죠. 길이가 10m, 높이는 3.5m 정도인데요. 이 고인돌 아래에서 최근 청동기 마을터가 저렇게 드러났습니다. 청동기면 한 기원전 1000년, 2000년 뭐 정도죠. 그럼 거의 3000년 전에 있었던 마을이라는 거잖아요. 최소 2000년이 넘은 그런 마을인 거죠. 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고인돌은 보통 청동기에 조성됐다는 게 학계의 통설인데요. 발굴을 해봤더니 이 집터는 물론이고 밥을 짓거나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 불을 피웠던 자국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머릿돌을 사람의 힘으로 여러 번 옮기 흔적도 발견됐고 물을 빼기 위해서 북쪽, 이 고인돌의 북쪽을 조금 높게 만들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시절에 몇천 년 전에 저 지혜가 대단해요. 네, 이 기술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진짜 신기합니다. 특히 이 마을이 만들어진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쓸 수 있어서 연구 가치도 크다고 하니까요.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기 원래 그 공원을 만들려고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공사한다고 뭐 갈아엎었으면은 완전히 다 드러냈으면 지금 저거 못 찾는 거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그럴 뻔했죠. 이게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위해 이곳을 중장비로 파헤치고 바닥돌을 드러내 솔로 벅벅 닦아서 훼손한 일이 있었거든요. 좀 비판적이었죠. 네,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문화재청 허가 없이 김해 씨가 무단으로 벌였던 일입니다. 맞아요. 이 훼손된 범위와 깊이,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굴 조사를 하다가 이번에 청동기 시세 유적까지 찾아냈던 겁니다. 이 문화재청은 전문가와 지자체 함께 협력해서 이곳을 정비하고 복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암사동의 선사유적지는 공원으로 잘 조성돼 있어서 아이들이 견학도 오고 하는데 저기도 좋죠. 기존에 공원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역사도 보존하면서 좀 절충안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오히려 조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관광 수입도 좀 오를 수 그렇죠. 있고. 네. 다음 도시락도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도시락, 고양이 캐릭터 도시락이네요. 바로 뒤집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 셋. 빠밤. 네, 임신 중 배고파. 네, 말다운표가 들어갔죠. 이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배달앱 주문서를 찍은 사진도 함께였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네. 네, 요청사항에 적힌 글인데요. 미혼모에 임신 중인데 배가 너무 고프다. 돈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돈은 다음 주말이 되기 전에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음식점 사장은 고민 끝에 음식을 보내줬다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도시락 이슈를 좀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의심이 돼요.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 또 이거 뭐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워낙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저거 진짜였습니까? 제가 너무 이게 훈훈한 소식보다는 흉흉한 소식을 너무 많이 전했는데 아주 당신 때문이야. 훈훈한 소식 좀 많이 전해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싶었는데 이 사장 이 앱을 통해서 단골 손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앞서 13번이나 주문을 했는데 이 모두 최소 주문 금액에 딱 맞췄고 이번에도 그런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혼모의 임신 중이라는 단어 선택이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았다. 거짓말이라도 이건 보내주기로 했다라고 글에 적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분입니다. 그래도 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다행히 돈을 약속처럼 돈을 받았는데요. 네, 장문에 문자가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정상적으로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 뒤에 사장의 아내가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 이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이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아이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사장 부부는 생필품을 사주고 가게 파트타임 자리로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좋은 일로 남을 수 있게 어느 매장인지 여러분께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배려까지. 그러니까 설령 거짓말이더라도 음식 이거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처음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배려와 따뜻한 사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도시락 이슈에서 보는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자주 좀 자주 찾아볼게요.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잘 들었고요.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영주 캐스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유럽 세르비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르비아에서 10대 소년이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무차별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초등학생 8명을 포함해서 최소 9명이 숨졌는데요. 이 소년은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인 리스트까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Da ovo izvrši, ovo je bio spisak dece koju je planirao da likvidira. Sam je radio plan ulaza u školu, izlaza u školu koja je nađena na njegovom radnom stolu. 이게 더 끔찍한 점은 미리 범행 대상으로 삼는 아이들의 그 대상의 리스트를 미리 적어놨다고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끔찍합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년은 권총 2자루와 휘발유 폭탄 2개도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총은 집에서 아버지의 총을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생만 8명이 숨졌는데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총기를 난사한 뒤에 소년은 경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범행을 자백했고 해당 소년은 운동장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10대 소년이 대체 왜 그랬는지 범행 동기도 좀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최근에 미국에서도 끔찍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맞아요.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그 말에 화가 나서 옆집 엄마와 9살 아들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5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 텍사스 저 총격 사건 범인은 잡혔습니까? 예, 경찰이 현재 포상금 1억 원을 걸고 공개 수배한 지 나흘 만에 제보를 받고 범인을 결국 잡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총기 금지 국가라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해외여행 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가고 싶어요. 네, 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만 못 가고 있어요. 자,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질랜드의 항공사 이 에어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이코노미석에 침대 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게 지금 침대 칸인데요.
3층 침대 구조로 폭 60cm, 길이 2m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성인 한 명이 두 자리 쭉 펴고 누울 수 있는 정도인데요. 항공사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We're always looking at ways to push boundaries, to innovate, and this latest product, the Economy Skynest, is a perfect example of that. Yet another way that we're addressing customer pain points and looking at even more ways to fly comfortably in the economy cabin. 근데 저게 무슨 그 캡슐 호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해외 보면은 기차 중엔 저런 데가 좀 있거든요. 야, 근데 저런 게 진짜 도입되면은 비즈니스석 뭐 굳이 더 비싼 돈 내고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성비가 괜찮아 보여요. 네.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이 침대 칸 이용 가격은 4시간 기준으로 54만 원에서 67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석 이 승객들은 400에서 500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을 내면 해당 침대 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각 침대에는 사생활보호 커튼, 이 침구, 귀마개, 독서 등 환기 배출구 등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9월쯤이라고 하네요. 보라색 저거 BTS 팬들을 노린 건가요? 아무튼 네. 내년 가을부터 탈 수 있다는 건데 한번 타보고 싶네요. 저도요. 네, 타보고 싶은데 언제 외국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을 이틀 앞두고 영국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데요. 네. 특별한 축하 선물이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구릿빛 피부 아니죠. 윤기 좔좔 초콜릿빛의 찰스 3세가 근엄한 표정 짓고 계십니다. 오늘 6일 열리는 대관식을 앞두고 영국의 한 초콜릿 업체가 만든 건데요. 찰스 3세 얼굴의 표정, 주름까지 굉장히 생생하게 실물 크기로 제작을 했습니다. 야, 근데 저 옷이랑 저 귀랑 얼굴 표정, 와, 진짜 완전 진짜 같아요. 훈장들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만든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초콜릿 장인들이 팀을 꾸려서 4주도 넘게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잘 녹인 초콜릿을 무려 17리터나 쏟아붓고 형태를 만들고 섬세하게 조각을 했습니다. 영국 남동부 슬로우 마을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색이 가장 성대한 왕실 행사 중 하나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외신에서 나오던데 아무튼 축제 분위기긴 한가 봅니다. 예, 굉장히 축제 분위기고요. 축제처럼 근데 다 좋아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다분히 있어요. 예, 있어요. 이 영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죠. 이 나쁜 와중에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해서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냐고 불평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찬물을 끼얹는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어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한 50대 남성이 왕실의 상징인 버킹엄 궁전 이 경내로 탄약통을 투척하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치안 확보에 임하는 이 긴장감 한층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경비 강화하고 경계할 필요가 충분히 있겠어요. 예, 70년 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왕실 행사고 또 이왕하기로 한 거니까 별탈 없이 무사히 잘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도예요. 지금 동물의 제왕 호랑이 보이죠? 근데 갑자기 납작 엎드립니다. 코끼리가 지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덤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지금 덤빌 생각을 애당초 못하는 거죠. 얼음처럼 굳어서 지금 저 도랑 같은 데 지금 숨어 있는 거 보세요. 네, 집채만한 코끼리에 이어서 조금 작은 코끼리도 지나가는데 똑같이 바짝 엎드리고 지금 쥐죽은 듯이 숨 죽이고 있습니다. 호랑인지 아니면 치즈 고양인지 모를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야, 근데 맹수의 왕이 호랑이가 저런 모습 보여준 게 좀 낯설긴 합니다. 지금 분노 조절 아주 잘해요. 자, 인도 산림청 직원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3마리의 코끼리가 길을 지나는 약 40여 초 동안 호랑이는 최대한 몸을 숙이고 가만히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다 갔나 싶어서 잠시 일어났다가 뒤늦게 나타난 코끼리들 보고 다시 한번 또 바짝 엎드리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근데 저는 호랑이 너무 귀여워요. 그죠? 너무 귀여워 진짜. 토실토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초원에서 코끼리가 사실상 왕이거든요. 괜히 까불었다가 한번 차이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자, 호랑이가 또 근데 성체 코끼리는 건드리질 못해도 종종 이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코끼리는 또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호랑이가 이번에 이렇게 굴욕을 자처한 것도 어떤 또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건 또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새끼 코끼리 조심하세요. 코끼리군 조심하세요. 네. 어린이날인데 이제 곧. 자,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0.25%포인트 인상, 미국 FOMC 긴급 분석.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와 기자회견이 한국 시간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결론은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지 아니면 당분간 멈출지 중요한 힌트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연준이 이제 0.25% 올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가 많이 화제가 되는데 1.75%포인트로 아주 크게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에 5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었는데 네. 예상대로였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 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 거의 밴드 기준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단 금리가 5.25%가 됐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5%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75%포인트 미국이 더 높습니다. 네. 근데 저 1.75%포인트라는 격차는 한 번도 안 가봤던 길.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이제 기준금리의 역전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 인상은 최근에 미국 물가 많이 안정됐다 하더라도 목표치인 2%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요. 네. 또 뭐 워낙 예상대로 했었던 바였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큰 충격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그 점도표 보면 3월 달에 뭐 이 네. 정도 예측이 많다 했을 때 그거대로 지금 나온 거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관건은 사실 오늘 예상대로였으니까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뭐 멈출 거냐, 아니면 오히려 또 내릴 거냐, 뭐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아까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리가 최종 금리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무슨 외교관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해석이 많이 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렇게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과 이번에 발표됐던 성명서를 발표하거든요. 그 성명서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서를 바라보면 이제 금리 인상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파월도 끝이라고 말하는 듯 하다가 금리 인상 끝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더 나눠볼 텐데요. 네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지금 작년 안에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다는 의견도 연준에서 나왔다. 즉 이번에 금리 인상이 라스트 댄스,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지만 이 두 번째 말이에요. 네. 금리 동결, 이제 앞으로 시장이 원하는 쭉 동결이냐 아니냐는 6월에 또 보겠다. 그런데 성명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복잡하긴 한데 여기 additional policy firm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추가적인 정책 강화, 뭐 긴축이겠죠. 네. 그 앞에 기존까지는 썸이란 단어가 있었거든요. 썸, additional policy firming.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더 할 거야 하는데 이번에 썸이 빠졌어요. 근데 역사상 썸이 빠졌다는 것은 거의 동결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명서는 동결인데 제롬 파월은 6월에 또 볼게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 밖에도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또 있었죠. 네네. 볼까요? 다음 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릴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서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즉 시장은 동결이야 아니야라고 막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6월에 한 번 더 볼게 얘기하고 네. 이제 강한 발언. 근데 금리 인하는 없어.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이 대목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밖에 은행에 대해서도 최근 미국 은행 위기가 크잖아요. 네. 은행 시스템은 뭐 개선되고 있다. 괜찮다. 또 법정 채무안도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조금 많은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동결은 오케이, 뭐 6월 달에 볼 건데 오케이, 그거는 좀 그렇게 예측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낮추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무리야라고 정도로 얘기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는 없어. 인하는 없어. 근데 시장은 동결이야 아니야를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애매하게 6월에 한 번 더 볼게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결을 해야 되는 데는 이제 은행 위기가 아주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도 파산했죠.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을 본다면 이제 금리 인상은 멈춰야 되기는 하는데 또 여기에서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습니다 얘기하면 뭐가 다시 오를까요? 물가가 또 확 튀어오를까 봐. 그러니까 연준의 수장으로서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뭐 선생님들이 너무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면서도 그런데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뭐 이런 뉘앙스라고 많은 보시면 계산을 하고 말해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 뭐 이번에 이제 마지막일 거냐 아니냐 아까 뭐 연장선상이 합니다만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항상 보면 제롬 파월의 입이 있었고요. FOMC 성명서가 있었는데 성명서를 내용만 보자면 거의 금리 인상의 끝. 그러니까 인하는 아니더라도 동결에 대한 뭐 힌트는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파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둘 중에서 누굴 믿어야 되느냐? 저는 FOMC 성명서를 보고 있어서 이번이 당분간 이 금리로 쭉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동결 쪽에 한 표를 던지나 제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보다는 그 인쇄된 그 페이퍼를 좀 더 보는 게 객관적일 거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자, 근데 이런 와중에 그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 그 디폴트라고 하죠. 요 위기가 뭐 바로 다음 달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또 뭡니까? 우리가 뭐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금리 올려 말어, 얼만큼 올려, 그거 가지고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슈가 어쨌든 잦아들었죠. 근데 새로운 이슈가 나왔는데 미국의 법정 채무 한도 상향 조정, 어렵죠. 미국의 디폴트 이슈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때 이제 금을 보관하고 찍지를 않습니다. 미국이 멋대로 달러를 찍어내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정했어요, 미국이. 그 의회에서 채무 한도를 정합니다. 근데 결국은 맨날 높이죠. 그래서 높이고 나서 달러 찍고, 높이고 나서 달러 찍고 하는 건데 이미 미국의 법정 채무 한도가 31조 달러. 이게 1조 달러 하던 게 31조 달러. 미국의 현재 빚이 한 4경까지 왔어요. 네, 4경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부가 돈을 더 갖다 쓰려면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31조 4천억 달러를 32조 달러, 33조 달러로 높여야 되는데 그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부가 쓸 돈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걸 해줘야 늘려줘야 빚내서 갖다 쓸 텐데 그래서 현재 미국의 재정 상태를 좀 보면 올해 예산만 해도 거의 6조 달러가 넘습니다. 6조 달러. 그러니까 6조 달러에 맞춰서 씀씀이를 정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6조 달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세수를 많이 걷어봤자 4조, 5조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 현재 적자도 상당 부분 예상 적자가 확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만에 하나 채무 한도도 안 늘려준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 월급 줄 돈 없죠. 또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는데 거기 이자 줄 돈 없죠. 그러면 사실상의 테크니컬리 디폴트, 기술적인 디폴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빨리 의회한테 이거 늘려줘, 한도 늘려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예비비를 쓰고 있는데 그게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정 채무 한도, 디폴트 이슈가 새롭게 부각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도 잘 몰라서 공부를 해봤더니 그 미국은 그 나라의 빚을 의회가 정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쇼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은 정해놓고 빚내도 된다. 근데 이런 사실들이 이제 좀 만천하에 좀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뭐 6월 1일까지 모든 지물 의무를 뭐 이행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을 이렇게 하기도 했죠. 이미 돈이 없고 예비비를 쓰고 있는데 그 돈마저도 5월이 다다. 6월 1일부터는 당장 행정부 안 돌아갔다. 빨리 좀 협상 타결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요 얘기도 다음번에 한번 다루겠지만 공화당은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요거 다음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쟁의 기회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좀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1.75%포인트 아까 말씀하신 역대 최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대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환율이 걱정입니다. 환율 뭐 슬금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달러 자체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와 우리와 달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원달러 환율이 안 맞습니다. 내용 좀 볼까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 지수는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같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우리는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원화는 더 크게 약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달러 약세면 원화 강세여야 네.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가 해서 좀 몇 가지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 네. 가장 큰 이야기는 역시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펀더멘탈이 안 좋고 이제 여기에 누차례 말씀드렸던 이제 무역 수지 적자 얘기도 있었고요. 네.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데 요 굉장히 크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은행 위기, 미국의 은행 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의 부동산 PF 문제, 제2금융권의 연체율 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우리 원화와 위안화는 거의 같이 가는데 위안화도 지금 안 살아나요. 아마 이런 것들 또 오늘로써 반영되겠죠. 처음 가보는 길.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1.75%포인트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원화를 달러가 약해지면서도 더 약하게 만드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불안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증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연준 회의 동안은 뉴욕 증시가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마감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새벽 뉴욕부터 봐야 돼요. 네네. 계속 말씀드린 시장은 이번이 끝이길 원했어요. 네. 동결해줘. 이날은 시장도 안 바랍니다. 동결해줘라고 해서 약간 올랐다가 성명서에도 동결이 거의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파월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동결은 아니야. 6월 또 볼게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입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 둘을 놓고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시장이. 파월은 6월 한 번 더 보자고 하는데 이미 FOMC 성명서는 동결을 거의 표현하고 있다. 누구를 믿을 것이냐. 근데 시장은 동결 쪽에 좀 베팅을 했습니다. 왜냐? 채권 금리는 시장 금리는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파월의 말과 다르게. 그렇다는 것을 보면 저는 시장도 저의 의견처럼 좀 동결에 베팅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한번 흐름 살펴보시죠. 알겠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나온 기준금리 인상 소식 정철진 경제평론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다양한 영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개봉한 신작 영화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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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옵니다. 그럼 또 영화관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정말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딱 그 시즌에 맞춰서 가족들이 함께 보기 좋은 작품들 이번 주에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영화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별명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블 민국이다. 마블 민국, 그쵸. 네, 그만큼 마블의 영화들을 사랑하는 이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쵸. 그 팬들을 극장으로 직결시킬 바로 그 영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한 작품이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We were gone for quite a while. But no matter what happens next, the galaxy still needs its guardians. 오, 지구에 어벤져스가 있다면 우주에 가디언즈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줄여서 가오갤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가디언즈 맞아요. 오브 갤럭시. 이제 세 번째 시리즈죠. 네, 맞습니다. 2017년에 이 가오갤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가 개봉을 했었고요. 네. 지금 6년 만에 돌아오는 극장판 세 번째 시리즈예요. 이 가오갤 시리즈는 지금까지 뭐 범죄자 출신 영웅들이 또 굉장히 가볍게 말장난하고 비극 코미디하고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히어로 영화랑은 완전히 다른 결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캐릭터로 그야말로 각광받았던 시리즈고요. 이 MCU라고 불리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도 나는 가오갤 팬이다 라고 얘기하는 두꺼운 마니아층을 만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10년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 세 번째 시리즈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팬들은 좀 서운해할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번에는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제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퀄의
사랑하는 여인 가모라를 잃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 피터 컬이 위기에 처한 은하계에 당연히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디언스를 모은다 이런 내용인데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아는 가디언스의 큰 질거리대로 흘러가겠지만 이번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주인공은 바로 로켓입니다. 너구리인가 라쿤인가 항상 헷갈리게 만들었던 그 로켓이요. 그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 로켓을 구하기 위해서 로켓을 저렇게 만든 악당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로켓은 너구리에서 이 로켓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는 왜 매번 신경질적이고 짜증 부리는 캐릭터가 되었는가, 그 어떤 그 트라우마를 하나씩 짚어가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가디언스 갤럭시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 코미디로 굉장히 이 단순 무식한 히어로들이 웃기는 영상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감동 한 스푼이 오는 이번에 그 감동의 주인공이 로켓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은 결국 나를 구하는 일이다. 나에게서 도망가지 않는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스토리가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아요. 조금 전에 저는 그 그루트 다 이렇게 커진 모습으로 싸우는 그루트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근데 사실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 마블 영화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가오갤 통해서 좀 돌아올까요? 네, 저는 이번 가오갤 보면서 그래 이게 마블 영화지라는 생각 관객들이 다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엄숙하고 진지하고 바른 생활 히어로들의 영화에서 정말 한참 벗어나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게 마블 히어로 영화들이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그래 마블의 이런 유머, 위트 기다리셨다는 관객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만 시리즈 속편 영화다 보니까 가오갤 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 그 정도의 강렬한 임팩트는 조금 줄지 않았나, 신선도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마블 영화의 항상 또 중요한 거 쿠키 영상 이번에도 있죠? 있죠. 마블이 만들어낸 유행어 같은데 쿠키 영상 2개 있으니까요. 극장에서 꼭 쿠키 영상까지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오갤 시리즈 마지막 쿠키 영상까지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엔 정말 남녀노소가 즐기는 애니메이션 영화 돌아왔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두 분의 아이예요. 네? 이 아이가 두 분의 진짜 아들이라고요. 네? 고릴라가 아니, 짱구한테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까? 원래 복미선 씨, 신영만 씨 아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짱구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굉장히 새롭게 보여주는 또 이렇게 시대극 스타일이라는 점도 새로운데요. 예,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동물 소환 닌자 배꼽 수비대. 예, 제목이 꽤 길어요. 예, 오늘 5월 4일 날 개봉을 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짱구는 못 말려의 30번째 극장판입니다. 30번째요 벌써? 네, 그런데 우리 짱구는 여전히 5살이고요. 5살 짱구의 인생을 뒤흔드는 지금 말씀하셨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하루아침에 닌자 가문의 후계자가 된 짱구의 이야기예요. 이 갑작스러운 출생의 비밀뿐만 아니라 닌자 마을로 짱구가 이렇게 납치되고요. 짱구 가족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짱구를 또 찾아 나서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떡잎 마을과 닌자 마을 넘나드는 스토리 전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짱구와 가족들을 둘러싼 그야말로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기상천외한 스토리들이 펼쳐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편적인 가족의 이야기,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또 보편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진짜 독특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짱구는 또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사랑받는 장수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이 역사를 살펴보시면 어렸을 때 짱구를 보고 자랐던 세대가 지금은 이 부모님, 짱구의 부모님 세대가 돼서 아이와 함께 극장으로 짱구 보러 가는 이런 일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30년 넘게 정말 사랑받은 장수 만화 시리즈이기도 하고요.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지난해에 개봉했던 29번째 짱구 극장판은 코로나 시즌에도 불구하고 83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그야말로 슬리퍼 히트작입니다. 막 옷이나 막 캐릭터 상품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
애가 먼저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이거 살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이 따라가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던데 네,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영화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영화도 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네. 어제 개봉한 리턴 투 서울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작품은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받은 작품인데요. 굉장히 독특해요.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을 하는 주인공의 프랑스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프랑스 가정에 입양이 되었던 주인공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울로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프레디라는 주인공인데 여행차 일본행 그 비행기에 탔다가 기상 악화로 이제 일정 변경되면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태어난 그 나라의 문화나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이에서 또 자신의 그 생부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도 잊고 있었던 정말 깊은 감정의 고를 느끼게 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입양을 통해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군요. 근데 영상에는 지금 한국인 배우들이 보여요. 오광록 씨도 보였고요. 김선영 씨도 보였고. 나오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주인공은 한국계 아티스트 박지민 씨가 처음 그 영화에 출연해서 그야말로 섬세한 감정 연기를 보여주면서 정말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는 열연을 인정받았고요. 흥미롭게도 한국인도 아니고 입양의 경험도 없는 이 데이비 추 감독이 자신의 친구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해외에서 만든 영화 중에 이만큼 한국적인 감성, 소위 바이브를 담고 있는 작품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영화적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저 그냥 추천드리는 작품이에요. 예, 이 작품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초청받아서 굉장히 크게 박수 받았던 작품입니다. 전 한국인 감독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저 보니까 이제 방금 이 작품이 15세 관람가고요. 짱구가 전체 관람가, 가오갤 3가 12세 관람가. 그러니까 자녀 연령대별로 잘 골라서 이번 주말에 한번 극장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연 씨는 둘째가 어리니까 짱구 봐야겠네요. 아니면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그 슈퍼마리오 이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방지 쭈거리든 좀.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도 많고 강도도 세겠고요. 특히 어린이날인 내일은 폭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은 호우특보와 강풍주의보까지 더해져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400mm 이상, 제주와 남해안에는 50에서 150mm 이상까지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은 30에서 100mm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120mm 이상까지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름비처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동쪽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가 18도, 전주 20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 26도, 대전, 청주 25도, 전주, 대구 23도로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일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어린이날 비가 상당히 많이 올 거란 소식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한참 맑고 따뜻해서 나들이 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요즘에 따뜻한 날씨가 주말까지 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긴 한데요. 아무튼 뭐 저도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좀 서울 벗어나서 뭐 양평이나 이런 데 좀 가볼까 했었는데 비 때문에 걱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가족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짱구는 못 말려, 리턴 투 서울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내일 아침에 8시에 저희는 어김없이 올 테니까 TV 채널 딱 JTBC 트시고 사운드 클래스 어김없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딱 시작하기 좋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하루가 어린이날이 온종일 상클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